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사드 사기가 추가 반입됐냐고 구체적으로 묻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있다 없다죠. 예. 지금,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드 4개가 정말로 추가로 들어왔어요? 라고 묻는데,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보고서에 없냐? 그러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쩌려고 이러는 거죠?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뉘앙스의 차이다라고 이제 해명했죠. 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한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명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여기서 말을 했더라면 훨씬 더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의도가 상황이죠. 있죠. 당연히 지금으로서는요. 구체적으로 묻는데 4개가 추가 반입됐냐고.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건 뉘앙스 차이라니요. 장난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장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인데요. 저는. 참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건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준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 전 실장에게 직접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부터 장비 반입 과정까지 사드 배치 전체 과정을 지휘한 주역이 김 전 실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한 장관의 태도를 그나마 한 장관의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해석해 주자면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국방부는 사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뭐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말만 하면 정반대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니까 도입 초기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사드 관련해서 제대로 통보받은 게 하나도 없고 손발 노릇만 했는데 그 책임은 이제는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깔려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게 저의 유일한 해석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저쪽에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 외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여하간 이제 정조준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거네요. 저한테 관련해서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탄핵 심판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그 직전에 일단. 예, 나흘 앞두고요. 3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들어왔고. 또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군에서도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배치가 됐고 저런 것도 있었죠. 미군이 작년에 이거는 환경평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8, 9개월 있다가 될 거다. 작년 네, 말에.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환경평가 이후에 들어오는구나. 전부 다 싸그리 무시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네. 누가 이걸 했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뭐 알박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중국 반발이랑 한중 정상회담 고려해서 발표식이 늦춰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묵살됐다고 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의혹투성이에요. 이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예. 국방부와 실제 진행도 안 맞고 미군의 발언과 실제 진행도 안 맞고 원래 했던 일정과 실제 운영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누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냐. 이게 이제 의문의 핵심이죠. 무기가 도움이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심지어 김관진 전 실장이 이끌었던 국가안보실이 새 정부에 사드 자료 일체 넘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드 보고도 소극적이었다라고 하고요. 국가안보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열흘 이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네. 직접이요. 그래서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도 곧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에 그러면 묻지 않아도 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보고서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드 관련 일체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리고 말고를 결정할 일인가요 이게?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선.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그 소위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 로비가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안 가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저는 이건 군사재판 대상이 될 것도 같은 정도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했는데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해서 엄벌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억울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인가요? 네, 국내 반입됐고요. 예, 헌재 판결 바로 직전에 3, 4일 전에 들어오고 나서 국방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될 수는 없다. 대선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한 다음 날 바로 가동이 시작됐어요. 국방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국방부는 모르는 무기가 군사 무기가 국방부 모르게 일정이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미국의 10억 달러 관련 발언에서도요. 국방부는 계속 딴소리했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는 여기서 전혀 배제했다는 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군사 무기를 국방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국방부가 여기서 배제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지만 가장 웃긴 건 그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2기가 발사돼. 근데 절차가 남아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생각했겠죠. 대선 이전에는 실전 배치 안 된다. 다음날 바로 시작돼요. 다음날. 다음날 가동. 그런 의미에서 김관진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말, 그런 억울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억울함이 묻어 있어도 청와대가 묻는데 통수권자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 현직 장관입니다. 당연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물어봐요. 알죠, 당연히. 예. 아는데 그렇게 답한 거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준. 자, 이거는 저희가 3부에 또 다루겠고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3부에서 추가로 다루겠고.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은 모두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담긴, 뭐랄까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 하고, 반응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억울하다고도 하고요.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안다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이건 다 모른다는
이 자세로 검찰 조사 임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고 야간 조사 거부해서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기 있는데 만나진 않고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태도만으로, 예, 피의자, 검찰의 신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검찰은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예, 일관하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공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모든 게 엄마 탓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기조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공은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몇 번 갔습니까? 교수님을 찾아가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학사비리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랐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년이나 나왔습니까? 네, 구형이고요. 구형이 7년이군요. 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절반 정도가 되니까. 절반에서 좀 넘게. 근데 이거는 2대 입학권만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학사비리만. 학사비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형량은 아니네요. 예, 나머지 건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이게 참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강제 구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 징계 수단이 딱히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제 구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강제 구인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강제 구인이라는 건 뭐 출석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뭐 벌금이나 청문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다. 벌금 내잖아요. 그럴 때 청문회는 강제 구인할 수는 없죠. 이건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사람들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구속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판 과정이나 증인 이런 과정에서 쉽게 조사하고 구인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요. 근데 구치소에 있는데 강제 구인 하려고 갔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 거부할 수 쪽에서 없는 걸 거부한 거죠. 예. 네. 1시간이나 정당한 법 집행 응해달라 설득했는데 건강과 재판 준비 이유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물리력 행사해야 하는데 특검 그렇죠. 쪽에서는 들고 오죠. 들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물리력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걸 왜냐하면 강제 구인했다는 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거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뉴스네요. 강제 구인장을 거부했다는 건. 그럼 강제가 아니죠.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날치기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됐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요, 여기 새누리당입니다. 아, 그렇죠. 예. 조원진 의원 한석인 새누리당. 현 새누리당입니다. 착각했어 잠시. 예. 현 새누리당. 예. 탈당해서 예. 대선 후보였죠. 예. 예,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찍어요. 희귀한 장면이 있을 경우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예. 배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예.
얼굴을 보지 않고 촬영해서 어제 노룩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를 눈을 맞추고 한 게 아니라. 예. 네,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그냥 업어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뉴스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것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예.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뒀다가 저절로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임야를 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산도 깎고 기초를 하려면 콘크리트 소위 업계 말로 공구를 치른 거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모듈 하우스를 짓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임야 공제시가보다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기획부동산 컨테이너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년간 실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럼 알박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지목이 변경될 땅이면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개발 차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목이 변경될 땅인 걸 미리 알았다. 한 필지만 살 리가 없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상한 기사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용도 변경이 될 건데 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미리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거 JTBC 그 해당 기자가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만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 코너입니다. 오늘 한 분은 그런데 저 시대에 못 나오시고 전화 연결입니다. 여당이 대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왜 정유라 영혼털이 전문가 안민석입니다. 영혼털이 전문가. 의원님 왜 갑자기 말씀도 없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북콘서트를 어제 울산에서 하고요. 또 오늘 또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서 못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강행군하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아, 배신이네요. 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테마 음악을 드렸었는데, 세타령을. 저희가 이제 너무하다고 하셔가지고,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요로 할까요? 팝으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선택에 의해서 뭐, 판단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부드럽게. 공장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부드럽게 팝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어제 김연아 잠시만 의원님 기다려주세요. 혼자서만 네. 투표를 한 거 보니까 아직 김성태 의원님께서 김연아 의원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안민석 의원님, 행동을 안 하셔서 참 유감이었어요. 음악 나올 차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등장음악이 필요합니다.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그게요. 팝송 엘칸드로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맞죠? 네. 대학교 때 좋아했던 팝송인데요. 네, 내용이 이제 새가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엘칸드로 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엘콘. 네. 아이고, 좋습니다. 저희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너무 세타령이 너무 직접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엘콘 파사. 아주 참고로- 아침에 품격 있는 노래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깔끔합니다. 품격 있고. 참고로 콘도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공장장 뭐 언제까지 그렇게 즐기는지 한번 봅시다. 뭐 지금 무슨 말이든지 좋아요. 즐기는지. 뭐 지금은 알겠습니다. 나도 많이 아니, 김성태 의원님 이 노래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은 옛날에 80년대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저도 이 팝송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어폰을 하셔야지 안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자, 이어폰을 해주시고. 예. 안민석 의원님, 네. 이 스튜디오 상황과 상관없이 혼자 떠들지 마시고요. 같이 가주십시오.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정적인 음악, 남미에서 가장 큰 새, 산으로 날아간다는 내용으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아무래도 총리인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과정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여실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문재인 정권과 또 민주당 우리 의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뒷받침된 그런 정당으로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을 가졌다면 이는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저희 자유한국당이 야당인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국민적 실망이 여전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이 일방통행식으로 용인되는 것 그런 상황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표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와 또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부인 그림 그 전시회라든지 뭐 솔직히 현직 지사가 자기 부인의 그림 전시회에 참석해서 악수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과거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낙마할 사안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적 이런 신뢰와 기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총리 낙마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그때 민주당은 낙마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낙마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주소죠. 자, 여당 사선 의원님 수도권. 네. 예. 김연아 의원님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표결에 참석하셔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예. 저는 이분이 찬성 던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로운 일은 결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여든 야든 앞으로 당론으로 온 개개인의 자유 의사를 짓밟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연아 의원처럼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고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의 문제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위장전입도 투기 목적과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이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 기대와 열망 그 사이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프레임 짜는 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혁 경쟁을 함께 치열하게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적폐청산을 여야가 함께 선의 경쟁을 해야 될 때고요. 따라서 국무총리 인준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으면은 이거 통 크게 통과시켜 주자. 물론 잘못은 지적을 하되 통 크게 통과시켜 주고 단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함께 우리가 국가 개혁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을 통 크게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또 함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 주자. 그런 프레임을 짰어야 되는데 이건 뭐 발목 잡기식의 어제 보이콧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수렁에 빠진 그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그런 결과로. 수도권 사선 의원님 말이 너무 길고 재미없습니다. 잠깐만. 짧게 해주십시오. 참 세상 객세지감이고 참 세상 변한 거 실감합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런 발언을 할 거라고 저는 누가 뭐 예상했겠습니까? 과거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다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지금 시급하다, 하급하다.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준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늘 상투적으로 하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 박근혜 정권, MB 정권과 우리 노무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같은 선에서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장장님 엘칸도로 박근혜 파스타를 다시 한번 정권이 들어주세요. 저는 잘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무려 총리 인준의 공백이 8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만큼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만큼 총리 절차는, 인준 절차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뭐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분명히 인사 이 청문회를 지금 해나가는 그런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그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이제 반문하고 반성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전략이나 구상 이 자체가 과거 민주당의 반의 반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퇴장만 어제 하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밟듯이 야당도 야당답게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암담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새로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지 않고 아예 퇴장한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참여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략을 아예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가지고 피켓팅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런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어느 개개인이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 입장만 남는 것이고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는 순간 그 총리 인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청문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그때도 참여를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만일 찬성 반대로 한다면은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예. 야당 역할을 못했다고 하시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총리 인준이 사실은 역대 가장 빨리 통과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 요 근래 한 20여 년 동안 맞습니다. 가장 빨리 통과된 YS 겁니다. 정부부터 DJ 정부 쭉 거쳤지만 20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통과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사태로 이 국정 공백과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어라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지금 제1야당으로서 볼멘 소리로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협조하는 거죠. 지지율이 너무 밀려서 사실은 총리 인준도 그렇게 밀려서 가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몸으로 또 아예 국회의장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예. 또 의원들이 또 의장석을 증가하고 이런 방식 하면은 자유한국당 완전 이제 해체하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원래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신뢰를 잃어서 야당 역할을 할 때 이 몰아붙이는 힘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야당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해낼 수 있는 그런 기반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또 대정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그게 현실화되고 정당화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아직까지 최순실 사태의 그런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 앞으로도 이제 장관 인사 청문회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려되는 후보자도 분명히 있지만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빨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여차 잘못하면은 국민적 지지 기반 하에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재 포퓰리즘에 이렇게 빠지기 쉬워요. 이건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높은 지지율에 흠뻑 빠져서 독재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 네, 그런 걱정이시다. 네. 예. 그 당내 친박 비박 문제는 해결 지금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당권 문제. 의미 없습니다. 그건 언론에서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도지사가 당대표 됩니까? 이제는 본인도 아직까지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만약 한다면은. 4일날 귀국하고 난 이후에 당권 도전 의사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유력하고. 유력합니까? 또 다른 분들도 아마 참여하는데 결과는 지켜봐야죠. 안민석 의원님? 네. 스튜디오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발언기가 적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전공 분야, 정유라 씨가 귀국하면서 전공 분야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네. 예. 앞으로 정유라 씨가 귀국한 마당에 이제 안민석 의원님의 앞으로의 아젠다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 아젠다가 아니라 어제 정유라의 귀국으로 네. 누구보다도 제가 좀 많은 소회가 깊은데요. 네. 사실은 작년 12월 14일 밤에 예. 특검에 제보를 드렸어요. 정유라의 소재지 관련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정유라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됐던 겁니다. 예. 그로부터 6개월이 걸렸어요. 정유라를 국내에 소환하는데,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안 들어온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걸 검찰 내부를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유라의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이제 되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 1에서는, 국정농단 진실을 밝혔다 그러면은 이제 시즌 2에서는 저들의 은닉 재산, 어마어마한 은닉 재산, 저것을 검찰이 밝혀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은닉 재산이요? 네. 의원님 이런 은닉 재산 추적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저희 팀이 팀이 지금 있습니까? 현재 밝혀낸 것은 빙산 일각이라고 보고요. 페이퍼 컴퍼니 뭐 4,500개를 저희들이 지금 밝혀냈지만은 이것도 역시 공권력에 의한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밝혀내고 저희들이 밝혀낸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독일에서만 찾아냈지만은 룩셈부르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류신테인 이런 나라들에서도 곳곳에 은닉해서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은닉재산의 전체 실체는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씨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정유라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의원님은 정유라 씨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을까요? 이것에 저들의 이제 가계도를 보면요. 가게도요. 예. 최태민이가 최순실에게 모든 것을 승계를 했고 예. 그리고 최순실이가 정유라에게 승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들은 철저하게 재산 없다. 최순실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의 재산이 얼마 있느냐? 하나도 없다. 있으면 다 찾아서 안 의원님 가지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냈지 않습니까? 저들은 끝까지 숨겨놓은 재산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숨기려는 저 악의 세력과 이 재산을 찾아내는 국민검찰, 더 이상 정치검찰이 아니죠. 국민검찰과의 전쟁, 이것이 끝나지 않은 전쟁 시즌2의 핵심이라고 보고 따라서 오늘 정유라는 구속을 시켜서 이 은닉재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시즌2가 철저하게 수사되고 그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은닉재산 관련 이야기들은 언제쯤 터집니까? 저희가 언제쯤 기대하면 됩니까?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어제 제가 이제 시작했어요? 울산 네. 북콘서트에서 그걸 발표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부산에서 제가 전국을 이제 어제부터 돌면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왜 이 은닉재산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환수하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특별법으로. 그리고 예. 최순실 재산의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미국 CIA가 밝혀낸 미국 미의회의 프레이즈 보고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최순실의 은닉재산 몰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혼자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특치가 흔들 거라는 그런 우려와 부담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섣불리 이 칼을 못 꺼내실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왜 최순실 재산 몰수를 하지 않느냐, 왜 특별법 제정을 하지 못하느냐, 나는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될것 같아요. 예, 그런 여론조성이 제가 필요하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형식을 호소를 하기 위해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냥 북콘서트는 책을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 안민석 의원께서 아니 책을 많이 팔아야지 우리가 다시 또 독일 갈 여비를 마련할 거 아닙니까? 책을 많이 콘서트를 통해서 뭐 전국적인 이제 사상 민주당 내에 본인이 이제 차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보예요, 이 사람은. 무슨 차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마 당권부터 당대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안민석 의원 좀 전에 말씀처럼 안민석 의원이 당대표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이러시면요. 보기로는 북콘서트 한 사람 치고 당권 도전 안 한 사람 없어요. 아니 그걸 의원 출마할 때도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당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여유와 품격을 찾기 위해 가지고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음 주 제가 뉴스공장에 기타 들고 나가서 엘칸도로 파사를 제가 연주를. 알겠고요, 의원님. 의원님 당대표 나가십니까? 저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이것을 국민과 함께 제정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저는 아무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혹시 특별법 제정하고 저는 크다란 정치적인 결단을 제가 의원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말도 잘 안 나오네.
1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민석 의원께서 최순실 언닉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가져가는 건 이제는 더 이상 안민석 의원이 확보한 그런 자료나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이게 다 줘야 됩니다. 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진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권을 잡은 마당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함께 하실 거죠, 김성태 그러니까 의원님도? 좋아요. 저희들도 약속하시죠? 정유라가 어제 귀국했습니다마는 능력 없는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 한마디에 정권이 날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언닉 재산을 찾고 또 해외로 빼돌린 그 재산을 최근까지 관리하고 안민석, 김성태 써왔던 의원입니다. 사람으로 약속하시죠?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까칠하신 분인데 제가 어렵게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자꾸 그래요? 네. 장관님은 이제 국무위원도 경험을 하셨고, 오랜 공직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이제 정부, 초기에 국방부로부터 이런 중대한 사안에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장관이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후임자가 새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명구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이지 박근혜 정권의 국무위원이나 무슨 문재인 정권의 국무위원 이렇게 성격 규정이 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서 자기 분야의 국사를 처리해 나가는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이런 중대 사안을 보고하자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고 또 나가서는 새 대통령의 본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새 대통령을 무시하는. 제가 어저께 어떤 다른 데서는 능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능멸. 이거는 심각한 국기문란입니다. 자기 책무를 다 하지 않았고 이건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무슨 조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시는 건데 그 과거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이런 사례, 비슷한 사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있었나요? 혹시 기억하시기에?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예. 1948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소한 무슨 이 예산 집행 문제라든지 이런 거란 몰라도 예. 이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 아닙니까? 네네. 더군다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걸 실수로 뺀 건 아닌 것 같고요, 분명히. 더군다나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초안에는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가 중간에 이제 강독 그 부분을 읽고 서로 이제 첨삭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하는 건데 그런 조사 결과인데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왜 이랬을지 의도가 있다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이제 6기가 한 세트입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2기는 먼저 지난번에 들어온 것이 이미 알려졌지만 4기가 들어오면 한 세트가 들어오는 게 마무리가 되는데 예. 이거를 숨기고 넘어가려고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된다. 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훨씬 더 국가 문제, 국사와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도덕적이라고 할까, 합법성이 더 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이 올라갈수록, 아마 장관선에서 그거 빼라는 얘기 하기 전에는 정책실장 선에서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정책실장이 있습니다.
중장급이죠. 예. 그건 장관선에서 빼라고 해야 빼는 거지. 이걸 사안을 보고했던 그 정책실장이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무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예. 그럼요.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군 최고 2층에서 보고 내용을 실무자들은 넣어야 된다고 당연히 판단했던 걸 의도적으로 뺐다면 그 의도는 뭘까요? 무슨 의도에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고 나중에 자기도 이제 물러나고 지금 현 국방장관도 물러나고 새 장관 들어온 뒤에 이제 사실이 밝혀진다 한들 예.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했던 문재인 후보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됐습니다만 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측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중간에 보고해놓으면 현 단계에서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국회로 넘어가거나 또는 국민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되기 전에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자는 그런 소위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국가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전번 김관진 국방부실장과 안보실장과 한민국 국방장관이 짜고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권한대행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권한대행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대충 파악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사기가 들어왔다면서요 하고 이제 주무장관인 한민구 장관에게 물었더니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다는데 이렇게 반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대화에?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예. 시치미를 뗀 거죠. 시치미. 시치미 떼려고 하는 거죠. 시치미 뗀 거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시치미 떼고 시간 지나면은 굳어진다는 계산에서 면전에서 그런 거죠. 이건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즘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들 뭐 도덕성 검증하는 차원에서 위장 전입이다 뭐다 세금 탈루다 전부 문제 삼는데 이게 앞으로는 과거에 이런 시침이 뗀 적이 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런 성동격수도 유만보덕이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쳐다보게 만들고는 그 사이 일 해치워버린 게 성동격수 아니에요? 예. 이건 고약한 시침이에요. 예. 대한민국 청와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했다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고 거기에다 대고 이런 시치미를 뗐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도 대해서도 시치미를 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마 대통령이 직접 질문했어도 시치미를 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치미 한번 떼놓고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군데 체크를 해본 뒤에 질문하니까 거기서는 뭐라고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지인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충격적이라고 문 대통령이 코멘트를 하고 조사를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침이 안 된 것 같지만 이거 28일 날 안보실장한테 시침이 된 것은 이건 참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뭐 처음 말씀대로 하자면 194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하시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작은 기업에서도 이렇지는 않죠. 이건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서 도대체 국무위원을 직접 하신 분에게. 정권이 바뀐 뒤에 새 장관이 들어설 때까지는 전임 정권의 장관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네. 가령 김대중 정부 초에 이른바 그때는 적대적 정권 교체인데 그때 김영삼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장관들이 새 대통령을 깍듯이 국가 원수로 모시고 자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가 있으면 보고하고 그렇게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서 예. 김대중 정부의 그 장관들이 그대로 부임장관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뭐 공모에 참석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했는데 이번에는 참 진짜 건국 이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참.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기준으로 비춰보자면 그럴 때 이런 유사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이명박 정부 넘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벌써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언론에 보도가 됐을 텐데 없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너무 황당한 일이라 기가 막히다는 말씀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현재까지는 있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서 당연히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가 될 텐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사드 문제는 어떻게 풀릴까요? 비용 문제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비용 문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날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10억 달러면은 이제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인데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면서 그 무기를 들여놔야 된다면은 당연히 이것은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가 끝날 때까지는 이 사드 배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들여다놨다고 그러지만 배치를 계속할 수도 없고 운영은 더더구나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는 아마 이제 비용 문제 제기하겠지만 비용 문제는 비용 문제대로 협상을 해나가고 네. 이걸 줄 것이니만 그다음에 그건 비용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면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국법의 그 헌법과 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 안보 문제를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법치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만큼 이거는 우리 국내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눌러놔야죠. 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 일로 무슨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돼가지고 회담이 잘못된다든가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줬어요. 오히려 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꾸로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이 확실히 생겼고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30일인가 미 국방부가 그동안에 한미 간에는 사드 배치 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됐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 거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 사드 배치를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한다 하는 그 비판 여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한미 간에 투명하게 진행됐으면 그만큼 국내에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 또는 한민구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투명하게 일이 됐어야죠. 한미 간에만 투명하고 국내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시침이 떼고 성동격선하고 이건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건 누락이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지적도 있는데. 그렇죠. 예. 장관님은 한미 간에는 이루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보고 내용이 누락된 것은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 이거 투명하게 진행된 문제고 동맹의 문제인데 이걸 왜 국내 정치 문제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논리로 그쪽을 반박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미 이건 국기문란의 행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조사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도 받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거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달라. 알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10억 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비용 문제 제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내부 국기문란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사드 배치에 관련된 주도권을 쥐고 시간을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잘 활용하면. 근데 이제 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이걸 잘 활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해서 국정원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5분이 정말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지혜를 짜내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면은 우리 김총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과정 중에도 이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북한 문제에 관한 군계 최고 전문가로서 북한은 왜 이렇게 미사일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에 3번 쐈습니다. 4일, 11일, 14일, 21일, 29일. 예. 3번을 쐈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금 9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3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 트럼프 정부 이후에 9번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쏜 미사일의 여러 가지 재원으로 봐서 무슨 얘기냐면 사거리가 예. 괌이나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거리라는 점. 네네. 그다음에 고체 연료를 썼다는 것은 지금 장거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액체 연료가 아니고. 이동 발사대를 썼다는 얘기는 기습성을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은 남한을 상대로 하려면 300km짜리도 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권을 공격한다든지 할 때는 300km도 길어요. 500km도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때려도 서울보다 훨씬 남쪽으로. 신의주에서 개성까지가 200km, 개성에서 서울까지 200km니까 신의주까지 끌고 올라가서 쏘아도 서울보다 더 남쪽으로 떨어지는 게 500km인데 이게 3,000km, 4,000km 나가는 미사일, 그다음에 고체 연료, 이동식 발사대, 이건 미국을 겨냥해서 지금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9번 미사일을 쏘는 동안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점점점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선제 타격도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했어요. 제가 그 대목이 진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가 오히려 이 미사일 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더 유화적으로 변해갔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역학관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 미국 간의 이 협상이라고 그럴까 대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예.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쓸수록 미국은 오히려 몸이 달아가지고 북한을 달리려고 하는 그런 이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과거의 전례가. 예. 북핵 문제 94년 북핵 문제 발생 이후에 북한은 그동안에 그런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미국 간의 직접 협상을 끌어냈던 성공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오히려 도발을 더 강하게 할수록 미국이 더 몸이 달아가지고 직접 비공개 접촉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우리가 나간다면은 북한이 더 세게 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이 국제정치적 위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하고 다가오려고 북한은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1월 7일인가 출범했으니까 그 이후에 1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한 4개월
한 5개월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정상회담을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겠다는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지금 북한은 남쪽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떠보기 무슨 기싸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할수록, 그리고 거리가 늘어날수록,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미국 간의 협상 시간은 가까워진다.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도발을 앞으로 더 자주 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의 의지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의지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 미사일의 성능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존재를 무시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자. 그렇죠. 예,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예, 미국에 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거리가 늘어나도 미국이 몸살하고, 지난번에 2006년에 핵실험 하자마자 바로 북한을 제3국으로 불러냈거든요. 비밀리에. 그래서 왜 이러냐, 진짜.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미국 관계는 전망 없다. 그래서 이제 해달라는 걸 해줄 테니 일단 협상부터 시작하자. 거기서 대충 원계를 짜가지고 그 이듬해 2월 13일 날 베이징에서 육자들이 만나가지고 이른바 육자회담 2.13 합의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선미북대와 나머지 육자가 됐건 사자가 됐건 또는 남한도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식의 계산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 또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서 남한을 상대로 해서 쏘는 거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에 원해왔던 건 사실 좀 단순하죠. 미국이 북한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존재를 인정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평화협정 맺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정해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9번 싸운 동안에 미국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선제 타격은 물론 안 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까지도 우리는 안 하겠다. 안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제 타격 안 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를 지도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은 트럼프가 김정은과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끌어냈으니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맘 놓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고 협상으로 갈 수 있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 같은 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지금 아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쾌재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고, 트럼프도 이제 이건 저희 순전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도 오바마도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면 본인이 아무래도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북미 회담을 우리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른바 코리아 패싱, 옛날 용어로 쓴다면 통미봉남인데 요즘은 영어로 돼요. 코리아 패싱이라고. 한국 제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렇다고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직접 우리가 북한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돼 있고 타자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통미봉남이나 코리아 패싱을 면하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가 될 수 있고 협력이 될 수 있는 영역에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같은 거, 이걸 이슈로 해가지고 당국간 회담을 여는, 당국간 회담의 이 당국 접촉과 대화를 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미국 간에는 그 문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를 주로 하는 양자회담을 하겠지만, 남북 간에는 이 경제라든가 사회문화 교류 협력을 주로 하는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그 미국 접촉 또는 육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레버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코리아 패싱이나 통미봉남을 비껴가고, 그리고 막상 육자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이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남북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됐을 때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부의고 공동성명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남북 관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그 합의서였어요. 이게 직접 그러니까 미북 대화에 우리가 빠진다고 걱정할 건 없고 잠시 우리는 다른 데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이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육자회담이 열리면 그때는 우리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한미 정상회담 또 가까워지면 연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자, 도시건축과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정말로 급장 코너거든요. 글쎄 말이지.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미국에서도 다 슬랭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지. 예. 알박기 같은 걸 누가 미국의 공식 부동산에는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런 게 얘기 궁금하거든요, 없죠.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알려줘야지. 그렇게 미리 알려줘서 연구를 좀 하게끔 해야지. 사실상 미국인인데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미국에서도 기획 부동산에 계에서 놀아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어쨌든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시사 뉴스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재밌는 단어들. 네. 그거를 과연 뭐라고 할지. 그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품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품격을 높이시려면 예. 좀 재미가 없게. 아니 근데 이미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긴 하죠. 네. 자, 그럼 오늘 코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고한 게 있습니다. 이제 4대강 수문도 열린다고 하니 오늘이죠. 오늘 열립니다. 네, 드디어 열리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4대강은 워낙 방대한 영역에서 다룰 게 많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꼭 하자고 했던 게 뭐냐면 수자원 공사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뭐랄까요, 우리 건국 이래 이런 일이 전부 했었고 앞으로 또 후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게 얼마나 근데 이 공사의 일이고 이렇게 큰 일이 엄밀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오늘 제가 진행하고 제가 질문할게요. 네. 아니 왜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런 네. 거예요. 아니 4대강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었을까? 네. 굉장히 빨리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렇지, 이렇게 큰 사업을 큰 사업을 임기 내에 다 끝나버렸죠. 임기 내에 다 끝나버렸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민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3분의 2가 반대하는데도 그래도 해버렸어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방법이 없었대. 어떻게 못 막았지? 어떻게 못 막았지?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올 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수자원 공사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핵심이 이제 수자원 공사가 전체 22조 중에서 8조를 네. 사업을 했고 혼자 이게 이제 다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좋습니다. 혼자 몸빵을 했어요. 네, 몸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댐이 돼서 몸빵을 한 거예요. 네, 혼자. 왜냐하면 그게 네. 이거는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국가 재정 사업으로 해야 원칙인데 국가 재정 사업이 아니라 수자원 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조를 이게 왜냐면 왜 8조가 이상하냐 하면은 여기가 자산 규모가 10조예요. 예. 연간 매출이 한 2조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이곳은 빚을 질 리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빚이요 16%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되던데요. 네. 그리고 연간 이익이래봐야 한 1,500억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8조를 맡겠다고 나섰어요. 자기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죠. 아니 그러니까 저거 하는 거 이거는 돌지 않았냐 하는 거하고 이거는 경영평가에서 이런 거는 뭐 D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F 맞아야 되는 거고 예. 이거 아니냐. 근데 왜 그랬을까? 공사가 자기 자산을 다 까먹고 네. 그리고 엄청난 지금 빚이 얼마죠? 지금 현재 1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빚을 12조나 질 만한 사업을 수공이 나서서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만약에 수공이 이런 짓을 한다고 했으면 정부에서 정부부터 말려야지. 니는 미쳤냐라고 해야 할 일이거든요. 글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네. 왜 이렇게 가능했는가? 그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설명을 진짜 설명하시고 싶어서 난리인데 왜 제가 좀 물어보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거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운하를 못한다 그러면서 뭘 네. 하나 있었냐면 경인운하를 다시 살려냈어요. 예. 그래서 아라뱃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라뱃길이 한 2조 2천억 원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수공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것도 예. 나서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에이, 그래도 뭐 수공에서 왜냐하면 경인운하는 주변에 개발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지 이러고서 대충 넘어가 줬어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네. 때는 2009년이에요. 예. 2009년이면은 이제 이명박에서 자기는 대우는 안 하겠다. 예. 이제 4대강 복원을 좀 해볼까? 살리기를 할까?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는 4대강 마스터 플랜을 세워놨을 때입니다. 예. 이때가 이제 14조에서 22조까지 규모가 늘어났을 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다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뭐를 누가 쓴 거죠. 그래서 이 8조는 주로 이제 8조가 나오는 건 큰 대형 보드를 만드는 사업이 많은데 예. 이거는 수공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로 한다라고 이제 일단은 떠본 거예요. 수공에다가. 예. 그러니까 수공에다 뜨면은 누가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물어보죠. 예. 당시에는 공교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정종환 장관이 수공에다 물어봤습니다. 예. 니네 이거 하면 수 있어? 어떻겠느냐. 예.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했겠죠. 당연히 했죠. 자기네들은 예. 못 하는 거죠. 정부의 법률공단에 물어보고 자기네들도 법조 자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다 해가지고 서류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거는 못할 일입니다. 경영적인 거로만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수공의 업무 특성상 예. 수공의 특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수공이 할 일도 아니다. 할 일이 아니다. 예. 이거는 한다라 그러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근데 이제 수공의 사장이 그때 당시에 국토부 출신의 차관이었습니다. 예. 그 김건우 사장이었는데. 차관 출신의 사장이었는데. 예. 사장이었는데 그 못한다고 6월달에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못한다고 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미치지 않고서요. 그리고 이제 9월달까지 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예. 9월달이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곧 정기국회가 열리고 이제 국감이 벌어지고 네. 이제 난리가 날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이제 막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할게요? 무슨 짓 했습니까? 무슨 짓을 할게요? 이명박 정부에 지금 이제 바로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 들어오셨으니까 분명히 하실 텐데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정책 조정을 하는 거죠. 정책 네. 조정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 부처들이 관여된 일들을 네.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관련되는 장관들 그다음에 그 수석들 청와대 네. 수석들이 이제 다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굉장히 힘센 회의입니다. 네. 굉장히 힘센 회의입니다. 아마 가장 센 회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여기에서 9월 25일 날 여기서 니네가 해라. 의결을 합니다. 아니 니네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죠. 니네가 합니다. 왜냐하면 예. 수공의 선명히 얘기된 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은 못하는 것뿐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냐. 이건 도저히 경영적으로 할 이걸 일이 하면 없습니다. 망한다고 망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가 도저히 안 망하죠. 그러니까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되 네. 그 기간 동안에 생기는 금융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예. 비용.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날 때, 예. 그러니까 뭐 한 4, 5년 더 걸릴 거 아니겠어요? 끝날 때쯤 해서 수공에 일단은 부대 사업권을 주겠다. 부대 사업이라는 네. 게 뭐냐면 친수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가에다가 네. 예를 들어서 식당 짓거나 신도시, 뭐 신도시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게 해주겠다. 그거 해가지고 만약 여전히 돈을 수거가 안 된다. 투자비가 수거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국고에서 국가 재정으로 보존하는 거를 고려하겠다. 고려해. 이 고려에 넘어갔고 네, 고려에. 고려에 넘어가겠다. 아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9월 25일 날 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흘 만에 사흘 만에. 9월 28일 날 수공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예. 땅땅땅 쳤습니다. 예. 하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수공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이자 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원금 우리 도저히 상환 못 하니까 국가 재정으로 해달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게 크게 보면 이런데 이때 역할이라고 하는 게 수공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이사회가 필요하죠. 이사회가 필요하죠. 이사회라는 거는 이사회 하려고 그러면 이사회 통과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이사회에서도 다 같이 책임질 일이에요. 이거 당할 이사들도 나중에 잘못 의결하면 배임으로 잡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사회에서 이 사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국가정책조정회의라는 예. 걸 했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사들을 바꿉니다. 이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이사라면 안 되죠. 정상적인 뭐 서울대 이사회든 이화여대 네. 이사회든 그 이사회를 갖다가 수공의 이사가 13명이에요. 네. 근데 그중에 6명이 내부고 7명이 외부예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반수를 외부 이사로 해야 그나마 그렇죠. 견제가 경영에 되니까. 대한 견제가 되니까. 근데 그 7명을 누구로 채웠냐? 누구로 채웁니까? 7명의 6명이 이명박 캠프 출신이야. 그 뭐 새누리당 뭐 어디 강역시 그건 위원장, 제가 몰랐네요. 대변인 출신, 예. 뭐 교수는 무슨 국가 운하 기획단 연구 교수. 아하. 그 7명을 다 이명박 측근으로 채웠습니다. 워낙 꼼꼼한 분이라서. 놀라운 거예요. 예. 이것도 서너 달 전에 다 채워놨어요. 그것도 얼마나 바꿨어. 꼼꼼합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 계획성, 이 계획성을 성실함. 가지고 다 채워놨어요. 근데 예. 이거를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요거를 연구로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그러니까 수공은 그 다음에 덤태기를 써가지고 네, 할 언제 수 없이 다 썼죠? 했고 지금 그래서 빚이 12조가 됐습니다. 빚이 12조가 됐고 이자는 네. 어떻게 매년 받아내는데 원금은 도저히 갚을 길이 어떻게 없고 갚습니까, 이거를? 이걸 갚을 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 한 해에 1,000억 벌던 것이 8조로 어떻게 갚아요? 아니 물 팔아가지고 봉이 김선 단독을 지금 물 팔아가지고 뭘 저기 얼마나 수공은 더군다나 한심한 게 물값을 수돗 물값이 사실은 원가에 조금 모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거를 갖다가 물값을 올리려고 그래. 니네들 맨날 니네들 사대강 사업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러고 나오니까 물값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자기네들도. 그리고 저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당시 됩니까? 친수 지역에 부동산 개발 허락해 준다는 게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네. 왜냐하면 거기 물가에다가.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그런 개발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주체입니다. 물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는 부동산 개발이죠. 부동산 개발. 부산의 에코델타 기획 부동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익을 다 내봤자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물 관리하라고 하는 공사에다가 니네 물 옆에다가 부동산 사업해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올려. 글쎄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환경도 문제고. 그러니까 일도 말이 안 아니고. 되는 거. 그래서 네. 며칠 전에 그 공기업에서 특수채 발행한 거, 이게 이제 특수채권을 발행해서 한 건데, 이게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만, 이거 정확히 380조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80조요. 380조, 그 전에 연간 2007년에 26조 발행했어요. 그 다음에 2008년에 4대강 사업 시작하면서 48조, 그 다음에 77조, 그 다음에 자원외교 시작하면서 81조, 71조, 107조 해가지고 380조를 발행했어요. 아니, 왜냐하면은 정말 미치고 발작 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정말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됐다라는 사실 거. 공사, 수공, 예를 들어서 수장공사 누가 관심이 있어, 일반인들이. 글쎄요. 수장공사가 청와대 내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이 됐다는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아니 근데 국회에서는 알아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안 써주는 거지 도대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서. 네. 대통령 관심 사업이었거든요. 그 이사들 중에 몇 명은 나와가지고 맨날 딴소리라는 게 맨날 자기 하고. 근데 제가 요번에 얘기할 때 요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문을 제가 놓고 갈게요. 제가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거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머리 골치 앞으로 계속 아파서. 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거든요. 한 가지는요.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9월 28일 날 예. 수공 이사회가 통과되는 날 예. 9월 25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난 사흘 뒤에 예. 당시에 국무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9월 28일 날 한중수 국무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총리가 반대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몰랐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거 자, 한 그럼 가지. 다음 시간에 다루기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뤄야 돼요. 지금까지 김진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임스 덕배 문자 날라왔고요. 내일 네.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재판 과정이나 증인 이런 과정에서 쉽게 조사하고 구인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도주의 우려를 막기 위해서요.
구치소에 있는데 강제 구인 하려고 갔는데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네, 특검 거부할 수 쪽에서 없는 걸 거부한 거죠. 예. 네. 1시간이나 정당한 법 집행 응해달라 설득했는데 건강과 재판 준비 이유로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물리력 행사해야 하는데 특검 그렇죠. 쪽에서는 들고 오죠. 들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서 물리력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걸. 왜냐하면 강제 구인했다는 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거가 마찬가지예요. 감옥 가라고 그랬는데 가기 싫다고 거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 보는 수네요. 강제 구인장을 거부했다는 건. 그럼 강제가 아니죠. 약간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정권을 잡자마자 날치게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됐다라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예, 아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요, 여기 새누리당입니다. 아, 그렇죠. 예. 조원진 의원 한석인 새누리당. 현 새누리당입니다. 착각했어 잠시. 예. 현 새누리당 예. 탈당해서 예. 대선 후보였죠. 예. 예, 이분이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노회찬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서 남아있는 영상입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막 찍어요. 희귀한 장면이 있을 경우에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 정권 잡자마자 날치기 하고 앉아있나? 부끄럽지도 않아? 어? 할 얘기 있으면 해봐. 부끄럽지도 않아? 협치한다며? 협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잘한다. 너것들이 옛날에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뭐라 했는지. 예. 배에서 나오는 소리네요. 예. 얼굴을 보지 않고 촬영해서 어제 노룩 페이스북 라이브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누구를 눈을 맞추고 한 게 아니라. 예.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그냥 업어왔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뉴스 하나 정도 짧게 전달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JTBC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거제도에 기획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 뉴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 이제 산을 깎아 만든 땅에 컨테이너만 올려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던데,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제 부동산 가치가 없는 맹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혹은 뭐 고속도로 한다든지 그런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가지고 그런 맹지에다가 이 알박기 같은 거에서 나중에 개발 차익을 노리는 투기죠, 투기. 그런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대로라면 저도 기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대로라면 거기다가 컨테이너만 세우고 나중에 그것이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됐고 그 시세 차익을 노린 거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인 거죠. 예.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수인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려면 그런 용도 변경이 예정돼 있는 곳. 그곳에 미리 알박기 컨테이너를 탁 받고 나중에 용도 변경이 돼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 이게 이런 논리 전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 컨테이너 갖다 뒀다가 저절로 임야에서 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주가 임야를 사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산도 깎고 기초를 하려면 콘크리트 소위 업계 말로 공구를 치른 거죠.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대지를 만들고 건축 허가를 받고 거기다가 모듈 하우스를 짓고 그럼 당연히 주변에 임야 공제시가보다는 땅값이 올라가고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더구나 기획부동산 컨테이너 알박기를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3년간 실거주하지는 않아요. 그럼 알박기가 아니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을 한 필지만 매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만약에 지목이 변경될 땅이면 개발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개발 차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목이 변경될 땅인 걸 미리 알았다. 한 필지만 살 리가 없죠.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아니 이상한 기사라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낸 거다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용도 변경이 될 건데 왜 자기가 집을 지어서 미리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을 미리 더 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부동산에. 앞뒤가 안 맞아요.
저는 이거 JTBC 그 해당 기자가 후속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곤욕을 치를 만한 기사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 코너입니다. 오늘 한 분은 그런데 저 시대에 못 나오시고 전화 연결입니다. 여당이 대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왜 정유라 영혼털이 전문가 안민석입니다. 영혼털이 전문가. 의원님 왜 갑자기 말씀도 없이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북콘서트를 어제 울산에서 하고요. 또 오늘 또 부산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서 못 올라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피곤해서 강행군하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아, 배신이네요. 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김성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시간 연속으로 저희가 테마 음악을 드렸었는데, 세타령을. 국민들이 원하는 척표청산을 여야가 함께 선의 경쟁을 해야 될 때고요. 따라서 국무총리 인준도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였으면은 이거 통 크게 통과시켜 주자. 물론 잘못은 지적을 하되 통 크게 통과시켜 주고 단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또 함께 우리가 국가 계획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을 통 크게 협력하자. 그런 차원에서 대단한 흠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 인준을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자. 그런 프레임을 짰어야 되는데 이건 뭐 발목 잡기식의 어제 보이콧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수렁에 빠진 그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고립된 그런 결과로. 수도권 사선 의원님 말이 너무 길고 재미없습니다. 잠깐만. 짧게 해주십시오. 참 세상 객세지감이고 참 세상 변한 거 실감합니다. 안민석 의원께서 저런 발언을 할 거라고 저는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과거 MB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다 그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국정 운영이 지금 시급하다, 하급하다.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준 국회에서 처리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되찾아야 된다. 이게 늘 상투적으로 하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아니, 박근혜 정권, MB 정권과 우리 노무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를 같은 선에서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장장님 엘칸도로 박근혜 다시 한번 정권이 들어주세요. 저는 잘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8개월 동안 무려 총리 인준의 공백이 8개월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만큼 총리 후보자들이 지명 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만큼 총리 절차는, 인준 절차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분명히 인사 이 청문회를 지금 해나가는 그런 원내 전략이라든지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성하고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 시절에 그런 나태함이나 안일함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이제 반문하고 반성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전략이나 구상 이 자체가 과거 민주당의 반의 반도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퇴장만 어제 하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밟듯이 야당도 야당답게 역할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와 비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암담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자성과 또 반성 속에서 새로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하지 않고 아예 퇴장한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참여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략을 아예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가지고 피켓팅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런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 앉아서 표결에 참여하면은 인정하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은 개개인이 네. 이낙연 총리 인준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그 입장만 남는 것이고 네. 표결에 이렇게 참여하는 순간 그 총리 인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청문 결의안을 채택할 때도 그때도 참여를 안 했어요. 네. 반대했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만일 찬성 반대로 간다면은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측면에서 아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럼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잃고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예. 야당 역할을 못했다고 하시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총리 인준이 사실은 역대 가장 빨리 통과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마 요 근래 한 20여 년 동안 맞습니다. 가장 빨리 통과된 YS 겁니다. 정부부터 DJ 정부 쭉 그치쯤이면 20년 동안에 가장 빠르게 통과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사태로 이 국정 공백과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이야기한 데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입장이었어라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에 지금 제1야당으로서 볼멘 소리로 반대를 하지만은 사실상 지금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협조하는 거죠. 지지율이 너무 밀려서 사실은 총리 인준도 그렇게 밀려서 가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몸으로 또 아예 국회의장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고 네. 또 의원들이 또 의장석을 증가하고 이런 방식 하면은 자유한국당 완전 이제 해체하라고 볼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원래 근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신뢰를 잃어서 야당 역할을 할 때 이 몰아붙이는 힘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이 야당이라는 것은 정의롭고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해낼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사드 사기가 추가 반입됐냐고 구체적으로 묻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있다 없다죠. 예, 지금 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드 4개가 정말로 추가로 들어왔어요? 라고 묻는데 할 수 있는 말은 그렇다 아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보고서에 없냐? 그러면 이런저런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쩌려고 이러는 거죠?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뉘앙스의 차이다라고 이제 해명했죠. 네, 청와대 발표가 나오자 한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관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뉘앙스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해명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여기서 말을 했더라면 훨씬 더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의도가 상황이죠. 있죠. 당연히 지금으로서는요. 구체적으로 묻는데 4개가 추가 반입됐냐고. 근데 거기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해놓고 그건 뉘앙스 차이라니요. 장난하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게 장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정도인데요. 저는. 참네.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건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준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김 전 실장에게 직접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부터 장비 반입 과정까지 사드 배치 전체 과정을 지휘한 주역이 김 전 실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한 장관의 태도를
그나마 한 장관의 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입장을 해석해 주자면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국방부는 사실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뭐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사드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말만 하면 정반대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니까 도입 초기부터. 그래서 자기들은 사드 관련해서 제대로 통보받은 게 하나도 없고 손발 노릇만 했는데 그 책임은 이제는 같이 져야 될 상황이 됐으니 억울하다 하는 마음이 깔려서 이렇게 행동한다 하는 게 저의 유일한 해석이에요. 예.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라는 말이 이어지는 이 맥락 속에서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건 저쪽에서 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지 않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나. 그 외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 여하간 이제 정조주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런 거네요. 사드 관련해서 이상한 게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탄핵 심판 사흘입니까 나흘입니까? 그 직전에 일단 예, 나흘 앞두고요. 3월 6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들어왔고 또 대선을 앞두고요. 대선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미군에서도 새로운 정부 들어왔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그 말 나오자마자 배치가 됐고 저런 것도 있었죠. 미군이 작년에 이거는 환경평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8, 9개월 있다가 될 거다. 작년 네, 말에.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하반기에 있을 환경평가 이후에 들어오는구나. 전부 다 싸그리 무시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갑자기. 네. 누가 이걸 했냐 이거죠. 누가. 그래서 뭐 알박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심지어 외교부에서는 중국 반발이랑 한중 정상회담 고려해서 발표식이 늦춰달라는 요청까지 했는데 묵살됐다고 합니다. 이 사드 관련해서는 의혹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드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예. 국방부와 실제 진행도 안 맞고 미군의 발언과 실제 진행도 안 맞고 원래 했던 일정과 실제 운영도 안 맞고 안 맞아요. 근데 이거 누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했냐. 이게 이제 의문의 핵심이죠. 무기가 도움이 된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따질 일이고 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심지어 김관진 전 실장이 이끌었던 국가안보실이 새 정부에 사드 자료 일체 넘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드 보고도 소극적이었다라고 하고요. 국가안보실 김관진 전 실장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열흘 이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진행한 거 아닙니까? 네, 미국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네. 직접이요. 그래서 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한미 정상회담도 곧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달에 그러면 묻지 않아도 답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보고서가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드 관련 일체의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리고 말고를 결정할 일인가요 이게? 무조건 알려야 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서는. 참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이제 그 소위 로키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 로비가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안 가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이제 너무하다고 하셔가지고 선택권을 들려고 합니다. 가요로 할까요? 팝으로 할까요? 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내 선택에 의해서 뭐 판단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부드럽게 공장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부드럽게 팝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어제 김연아 잠시만 의원님 기다려주세요. 혼자서만 네. 투표를 한 거 보니까 아직 김성태 의원님께서 김연아 의원님처럼 그렇게 용기 있는 안민석 의원님 행동을 안 하셔서 참 음악 유감이었어요. 나올 차례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등장음악이 필요합니다.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참
뭐 저게요. 합성 엘칸드로 파사, 철새는 날아가고, 맞죠? 네. 대학교 때 좋아했던 답성인데요. 네, 내용이 이제 새가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네, 엘칸드로 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엘콘. 네. 아이고, 좋습니다. 저희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너무 새 타령이 너무 직접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엘콘 봤어? 아주 아침에 품격 있는 노래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깔끔합니다. 네. 품격 있고. 참고로 콘도로는 남미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합니다. 공장장 뭐 언제까지 그렇게 즐기는지 한번 봅시다. 뭐 지금 무슨 말이든지 좋아요. 즐기는지. 뭐 지금은 알겠습니다. 나도 많이. 아니, 김성태 의원님 이 노래 좋아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지만은 옛날에 80년대 굉장히 우리가 즐겨 불렀던 노래인데요. 사우디 중동 건설 현장에서 저도 이 팝송 들었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어폰을 하셔야지 안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자, 이어폰을 해주시고. 예. 안민석 의원님, 네. 이 스튜디오 상황과 상관없이 혼자 떠들지 마시고요. 같이 가주십시오. 자, 하여튼 저희가 이제 서정적인 음악, 남미에서 가장 큰 새, 산으로 날아간다는 내용으로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아무래도 총리 인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과정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여실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참에 문재인 정권과 또 민주당 우리 의원들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자유한국당이 국민적 지지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뒷받침된 그런 정당으로서 인사검증을 실시했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과정을 가졌다면 이는 결코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아직 저희 자유한국당이 야당인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국민적 실망이 여전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것이 일방통행식으로 용인되는 것 그런 상황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표결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포퓰리즘 독재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구조와 또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부인 그림 그 전시회라든지 뭐 솔직히 현직 지사가 자기 부인의 그림 전시회에 참석해서 악수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뭡니까? 과거 기준이라면은 충분히 낭만할 사안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민적 이런 신뢰와 기반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 총리 낙마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그때 민주당은 낙마를 시켰는데 저희들은 낙마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주소죠. 자, 여당 사선 의원님 수도권. 네. 예. 김연아 의원님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표결 보이콧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표결에 참석하셔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예. 저는 이분이 찬성 던진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외로운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여든 야든 앞으로 당론으로 온 개개인의 자유 의사를 짓밟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없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연아 의원처럼 우리 김성태 의원님도 그렇게 소신 있는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고요. 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여준 몇몇의 문제 분명히 흠결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위장전입도 투기 목적과 자녀의 좋은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과감히 배제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하고
이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 기대와 열망 그 사이에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프레임 짜는 거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혁 경쟁을 함께 치열하게 하면서 저는 이건 군사재판 대상이 될 것도 같은 정도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했는데 군형법 38조에 따르면 거짓 명령, 통보, 보고는 중범죄로 분류해서 엄벌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국방부가 억울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3월 6일 날인가요? 네, 국내 반입됐고요. 헌재 판결 바로 직전에 3, 4일 전에 들어오고 나서 국방부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실전 배치될 수는 없다. 대선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한 다음 날 바로 가동이 시작됐어요. 국방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국방부는 모르는 무기가 군사 무기가 국방부 모르게 일정이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미국의 10억 달러 관련 발언에서도요. 국방부는 계속 딴소리 했었습니다. 청와대 국방부는 여기서 전혀 배제했다는 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군사 무기를 국방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국방부가 여기서 배제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뉴스가 있었지만 가장 웃긴 건 그거였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왔어요. 2기가 발사돼. 근데 절차가 남아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생각했겠죠. 대선 이전에는 실전 배치 안 된다. 다음날 바로 시작돼요. 다음날. 다음날 가동. 그런 의미에서 김관진 한민구 장관이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말, 그런 억울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억울함이 묻어 있어도 청와대가 묻는데 통수권자가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직 현직 장관입니다. 당연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물어봐요. 알죠, 당연히. 예. 아는데 그렇게 답한 거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외에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준. 자, 이거는 저희가 3부에 또 다루겠고요. 굉장히 큰 뉴스거든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좀 길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3부에서 추가로 다루겠고. 다음 뉴스는요? 네, 정유라 씨가 어제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에 송환됐습니다. 정 씨는 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 또 삼성의 특혜성 승마 지원은 모두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담긴 뭐랄까요. 중간중간 웃기도 하고 좀 어처구니 없다 하고 반응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모른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 억울하다고도 하고요.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안다고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이건 다 모른다는 이 자세로 검찰 조사 임할 것 같아요. 예. 네, 어제 8시간 동안 검찰 조사 받았고 야간 조사 거부해서 남부구치소 갔습니다. 최순실 씨도 거기 있는데 만나진 않고요. 독방에 있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태도만으로 피의자 검찰의 신문을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검찰은 만만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게 될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고 했으니까요. 전공을 모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 그냥 뭐 들어갈 수 있는 전공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모든 게 엄마 탓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이 기조로 보입니다.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 자신의 전공도 모른다는 얘기를. 전공은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를 몇 번 갔습니까? 교수님을 찾아가고. 자,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학사비리 관련해서 특검이 어제 최순실 씨에게 징역 7년 구형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딸이 어려운 귀국길에 올랐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선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렇죠. 네. 뭐 엄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7년이나 나왔습니까? 네, 구형이고요. 구형이 7년이군요. 예.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뭐 절반 정도가 되니까. 절반에서 좀 넘게. 근데 이거는, 2대 입학권만 가지고 그런 거군요. 예, 학사비리만. 학사비리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적은 형량은 아니네요. 예, 나머지 건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구형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인데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제 구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예, 저도 이게 참 낯설어서 찾아봤는데 강제 구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 징계 수단이 딱히 없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강제 구인은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강제 구인이라는 말이 붙었겠어요? 강제 구인이라는 건 뭐 출석 요청이나 출석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뭐 벌금이나 청문회에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왔다. 벌금 내잖아요. 그럴 때 청문회는 강제 구인할 수는 없죠. 이건 구치소에 있잖아요. 구치소에 사람들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불구속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요.